자, 이어서 합시다. 저기 우리 교재 136페이지에 있는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시의 가장 중점적인 부분. 이 단원 제목이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장치를요,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발이 발생시키다 할 때 그 발이죠. 자, 근데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코일과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렇죠?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전자기 유도를요, 지금부터 내가 24시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겁니다.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있어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무슨 짓을 하면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다 대거나 아니면은 자석을 코일에서 멀리 치울 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전기 에너지를 계속 얻기 위해서 얘를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순위 그렇게 해야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 전기도 계속 만들어지죠. 뭐하러 그런 짓을 하지? 나는 뭐만 하면 돼? 자기장의 변화만 일으키면 되는 거 아니냐? 뭐하러 왔다리 갔다리 하니? 회전시키면 되는데. 그럼 회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N극이 코일에서 한 번은 멀어지고, 한 번은 다시 N극이 가까이 오고, 한 번은 멀어지고, 한 번은 다시 가까이 오겠죠. 이게 무한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N극이 멀어질 때랑 가까워질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뭘 얻을 수가 있냐? 세기랑 방향이 변하는 전류가 얻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세기랑 방향이 변하는 전류를 뭐라고 그런다? 얘를요, 교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교류. 얘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교류가 얻어지는데, 그럼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몇 도일 때 바뀌어요? 유도전류의 세기가 최대일 때는 몇 도예요? 유도전류의 세기가 최소일 때는 몇 도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발전기의 구조를요, 간단하게 그려보고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자석에 N극 그리고 자석에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석 사이에다가 내가 뭘 해둘 거냐면요, 회전하는 코일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코일인데, 얘를요, 사이에 두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N극이랑 S극이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죠? 자기장이라고 하는 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 이 자기장과 이 코일 사이에 이루는 각도 있죠?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저 세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유도전류의 세기랑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요,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유도전류 세기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 코일을 통과하는요, 자기 선속부터 한번 먼저 표시해 볼게요. 자기력선의 개수. 얘부터 먼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이제부터 역시 똑같아.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 자, 여기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가 처음에 0도인 거야. 세타가 0도일 때.
그러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하나도 없죠. 근데 얘가 점점 회전할수록요, 자기력선이 1개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올 거 아니야. 점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언제일 때 최대가 된다? 이 90도일 때 자기선속이 최대치를 찍겠죠. 그렇죠? 자, 그래프로 표현합시다. 첫 번째 0도일 때, 그 다음에 90도, 180도, 270도, 360도, 다시 90도 되고 반복. 무한반복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자, 그래서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해서요, 90도에서 자기선속이 최대치를 찍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90도에서 180도로 넘어오면서 당연히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80도일 때 뭘 찍는다? 빵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180도부터 270도 있죠.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에 이런 식으로요, 코일이 있었어. 생각해봐. 우리는요, 자석이 멈춰있고 코일이 회전한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코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코일 입장에서 원래 N극은 여기 있었지. S극이 이쪽에 있었고. 근데 90도에서 270도로 뒤집어지잖아?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요, 지는 정지에 있는데 자석의 방향이 뭐하는가? 뒤집어졌다 이란 말이야. 오케이? 지는 멈춰있고요. 90도일 때. 자석 원래 여기 있었어. 270도가 되잖아? 자석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코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원래 아까 전에 90도일 때는 자기장이 어떻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270도가 되면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이번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자기선속이요, 270도일 때 다시 최대치를 찍긴 찍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에서 최대치를 찍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지 마. 최소인데요. 하지 마. 절대값 보는 거야. 절대값. 그리고 360도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다시 0을 찍고요. 90도가 되면서 다시 이게 무한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선속의 그래프예요. 당연히 장난 아니야. 90도일 때 최대고 180도일 때 최소값을 찍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겠지. 90도일 때, 270도일 때 자기선속의 방향이 반대가 됐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러지 마. 이 짓 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자기선속이 최대일 때가 선생님 그러면은 90도고 그때가 유도전류도 최대가 되겠네요. 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자,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기울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를 한번 해서 보세요. 그럼 기울기는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인데 x에 누가 있냐면요, 회전각이 나와 있습니다. 세타. y의 변화량에는요, 자기선속의 변화량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타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에 따라 변하는 값이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잖아. 1초, 2초, 3초, 4초, 5초 지나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세타의 변화량은요, 뭐랑도 비례하고요, 시간의 변화량과도 비례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니?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유도 기전력에 비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유도 기전력은 다시 유도 전류랑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의미하고 있다?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자, 90도일 때 보세요. 90도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빵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90도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는 빵인 겁니다. 그리고 0도일 때, 이럴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잖아. 이때가 최대치를 찍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가지고 요렇게 유도 전류가 그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유도전류 그래프. 그리고 90도에서 180도로 가면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요,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180도일 때 최대치를 찍습니다. 유도전류가. 선생님, 최소값인데요. 하지 마세요. 절대값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70도 되잖아? 다시 접선의 기울기 빵! 그럼 유도전류도 빵! 그리고 다시 360도 가면서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서 360도일 때 기울기 최대. 그리고 다시 90도가 되면서 반복이 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유도전류는요, 90도일 때 최소입니다.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된다. 유도전류는 최소가 돼요. 자기 선속이 최소가 된다. 유도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서로 반대 경향성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주세요. 서로 반대 경향이다. 유도전류가 최대가 될 때 자기 선속은 최소가 된다. 자기 선속이 최대가 될 때 유도전류는 최소가 된다. 서로 반대 경향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그 수학 좀 한 사람은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인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코사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미분법이라고 그럽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된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배우십시오. 네, 수학 시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도전류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인가요? 자기장과 코일이 이루는 각도가 서로 수직일 때입니다. 이때 유도전류는 최소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요, 유도전류가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고 있죠. 유도전류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수학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물리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장과 코일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될 때 있죠. 수직일 때. 그때 유도전류 값은요, 0입니다. 빵이에요. 최소값이에요. 근데 그 유도전류가 빵이 된다는 말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빵이 되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지. 그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유도전류가 최소가 될 때는요, 자기장과 코일이 이루는 각이 서로 평행할 때입니다. 자기장과 코일이 이루는 각도가 평행, 즉 0도 180도일 때 유도전류는 최대치를 찍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유도전류 몇 도일 때 최대가 되니? 유도전류 몇 도일 때 최소가 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니까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은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우리는요, 발전기를 돌리고 싶잖아? 그러면은 자석이나 코일을 회전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자석이나 코일을요, 회전 운동을요, 얻게 만드는 장치 있죠? 그러니까 얘를요, 바람의 힘으로 돌리면은요, 그걸 우리가 풍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가 회전하면 얘도 같이 회전할 테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얘를 회전시키면은요, 수력 발전. 만약에 석탄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 돌려, 그럼 우리가 그거를 화력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라든지 아니면 기체 같은 놈들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을 얻는 장치,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요, 터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터빈. 액체나 기체. 우리가 액체나 기체는 흐르는 물체죠. 우리가 이렇게 흐르는 애들을요, 유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체를 이용하여 회전 운동을 얻는 장치를 터빈이라고 부르고,
터빈을 어떻게 회전시키냐가 발전 과정을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넘어가서 137페이지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나와 있죠. 예.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화력 발전, 두 번째 핵 발전, 세 번째 수력 발전. 이 딱 3가지만 다룰 거예요. 나머지는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다룹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발전 방식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화력 발전부터 먼저 볼게요. 화력 발전의 원리, 장단점 이런 걸 정리해야겠죠. 자, 화력 발전의 원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 화력 발전을 하려면요, 일단 석탄이라든지 보통 천연가스 같은 애들을요 태워버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로요 물을 끓입니다. 그 수증기의 압력으로요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우리가 화력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화력 발전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보통 화석 연료,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 연료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에너지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요 뭐 한다고요? 태워버린다고요. 유식한 말로 뭐라 부른다? 연소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석탄 연소시키면요 열에너지 발생하죠. 그걸로 뭘 한다고요? 물을 끓인다 라고 했죠. 그때 발생하는 수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면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발전기에서 뭘로 바뀐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에요. 자,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력 발전의 장점.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요. 예, 돈만 주잖아? 그러면요, 연료를요, 빠르게 그냥 공급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름철이야, 지금, 여름철. 그러면은 사람들 에어컨 엄청 많이 틀 거 아니야. 그럼 전기에너지 많이 만들어내잖아. 그럼 많이 만들어내려면 그냥 석탄 많이 수입해가지고요, 많이 태우면 돼. 예, 그래서 우리가 장점 첫 번째, 발전량 조절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발전량 자체는 조절이 쉽지만 만약에 이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변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네, 발전량 어쨌든 조절이 쉽고요. 그 다음에 건설 비용, 건설 시간도 많이 짧고요. 건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반면 화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첫 번째,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석탄이랑 천연가스 수입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화석 연료라고 하는 놈이 일단 무한하지가 않아요. 일단 제한적이다 이런 말이야. 언젠가는 고갈될 자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가 자 언젠가 고갈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구상에 골고루 있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쏠려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뭐 이런 데만 많이 있고요. 베네수엘라,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리티컬한 포인트 아니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이 화석연료 태우잖아? 그럼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되는 기체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산탄소만 나오면 다행이지. 예, 이런 거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거, 오케이? 석탄 태우잖아? 그럼 거기 안에 있는 황 같은 물질이 연소하면서요, 황산화물 같은 거 만들면서요,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런던 있죠? 영국에. 그렇죠? 산업혁명 한창일 때요. 이제 이런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스모그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 단점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핵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원자핵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핵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래요. 첫 번째, 일단은요, 이제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원자핵을 준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우라늄을 많이 씁니다. 그 우라늄처럼 원자핵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우리가 걔를요, 핵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주의하세요. 우라늄 같은 놈들을요, 핵 융합시키냐, 핵 분열시키냐, 분열입니다, 분열. 핵분열이에요. 핵융합 아닙니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요, 기술이 개발 단계예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핵분열이에요. 네. 자, 이렇게 우라늄이 핵분열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줄어들고요. 대신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네, 그때 열에너지 같은 게 발생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열에너지로 뭘 할까? 똑같습니다.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요. 수증기를 얻고요. 그 수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리면요,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 운동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발전기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기본적인 용어는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이렇게 핵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있죠. 핵발전소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여기를 우리가 원자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자로.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이라고 있다. 자, 근데 일단 핵발전의 장단점하고요, 원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장점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화력 발전에 비하면요, 그나마 연료비가 싼 편입니다. 화력 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한 편. 그리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전기 에너지 엄청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예, 핵발전소에서는요, 이산화탄소가요, 아예 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은 발생해요. 그렇죠? 근데 화력발전에 비하면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장점에 해당되겠습니다. 핵발전소에. 자,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요, 이 발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 핵폐기물 있죠? 이 핵폐기물의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핵폐기물 처리가 어려운데요. 선생님 좀 기술이 덜 개발됐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서 그래요. Not in my backyard 이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야? 내 집 앞에다가 핵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려면요, 사람들이 싹 다 반대하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예. 국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핵폐기물 처리가 없다는 소리, 이제 처리 자체는 쉬워. 그냥 땅 파가지고, 땅 깊게 파가지고요, 콘크리트 딱 바른 다음에, 납으로 바른 다음에 그냥 묻어버리면 돼. 이게? 근데 그걸 내 집 앞에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큰 거죠.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2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소련의 체르노빌, 두 번째가 일본의 후쿠시마. 예, 2번 터졌어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예. 심지어 소련은 할 말이 없어. 소련은 그거는 실험하다 터진 거야. 체르노빌은. 그 일본은 그냥 핑계라도 가능하죠. 지진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터지기라도 했지. 자, 어쨌든 핵 발전은, 이런 과정, 에너지 전환 과정, 장단점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좀 정확하게 원리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38페이지 있죠? 138페이지에는요, 보충 자료에 핵 발전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예, 걔 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나올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아까 전에 핵 발전을 하려면요,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 같은 이제 핵 분열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원자핵을 하나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라늄이요, 지 스스로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라늄에다가 내가 뭐를 넣어줘야 되냐면요, 중성자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중성자를 하나를 넣어주잖아. 그럼 우라늄이 중성자를요, 이제 흡수해가지고 불안정해져요. 예, 그러면은 뭐가 일어난다? 이제 붕괴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라늄이 붕괴하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크립톤이라고 하는 원자핵, 바륨이라고 하는 원자핵이랑 중성자가 3개 정도 튀어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량이 뭐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요. 이때 줄어든 질량 때문에 뭐가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이걸로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켰더니 중성자가 다시 튀어나왔대.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중성자가 다시 주변에 있는 우라늄 원자에게 흡수돼 가지고요. 또 여기서 뭐가 일어나?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성된 물질이 다시 반응물로 쓰이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요, 연쇄 반응이라 불러요. 다시 중성자 충돌시켰어. 중성자 다시 튀어나와. 그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을 충돌시켜. 무슨 말이야?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쓰이고 있어요. 얘를 뭐라 부른다? 연쇄 반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크로야. 자동사냥이야. 내가 맨날 이거 에너지 얻기 위해서 중성자를 계속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중성자 한 번만 넣어주잖아? 그러면은 알아서 이 반응이 계속 진행되면서요, 그냥 매크로 되는 겁니다. 지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자동사냥, 자동사냥.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중성자가 흡수할 수 있는, 아니면 우라늄이 흡수할 수 있는 중성자는요, 속력이 느린 중성자. 즉 저속 중성자만 흡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핵분열해서 튀어나오는 중성자 있죠? 안타깝게도 고속 중성자입니다. 그러면 이 고속 중성자는요, 우라늄 원자핵이 흡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됩니다. 고속 중성자는. 그러면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간단하지. 뭐만 하면 돼? 고속 중성자를요, 저속 중성자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중성자의 속력을요, 줄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속 중성자를요, 저속 중성자로요, 바꿔주는 얘를요, 뭐라 그러냐면요, 감속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속제를 이용하잖아? 중성자의 속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잘 들으세요. 이러면 안 돼. 감속제는 연쇄 반응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아닙니다. 연쇄 반응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력을 감소시켜주는 물질을 말하는 거고요. 중성자의 속력을 이렇게 감소시켜줄 수 있는 물질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흑연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 핵발전소 있죠? 핵발전소를 보통 어디 건설하냐? 바닷가 근처에 건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해서. 물론 냉각수로도 쓰이지만 감속제로 물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은 중성자 하나를 집어쳐놔. 세 개가 나와. 여기서 또 세 개가 나오죠? 그럼 총 합쳐서 중성자 9개 되겠죠? 그 중성자 9개가 또 우라늄 원자핵이랑 충돌해. 그럼 3개 나오겠죠? 그럼 중성자 개수가 몇 개 돼? 27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였던 중성자가 3개가 되고요. 9개가 되고요. 27개가 되고요. 81개가 되고요. 243개가 되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무한히 계속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되잖아? 너무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가만히 냅두잖아? 예,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를 핵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냅두면, 그렇죠? 참고로 딱 이렇게 우라늄으로 만든 핵폭탄을요, 미국이 한번 어디에 떨궜죠? 일본에 떨궜죠? 나가사키에 리틀보이라고 했죠? 참고로 두 번째로 떨어뜨린 히로시마에 떨어진 펜맨 있죠? 걔는 플루토늄이온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요 핵폭탄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라는 소리였죠. 우리는요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뽑아내 가지고요 물 끓여 가지고요 터빈 돌리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성자를요 흡수해주는 물질을요 넣어줘야 되는데 걔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어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어봉이요 중성자를요 흡수해가지고요 얘가 연쇄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어봉으로 쓰이는 원소가 보통 뭐가 있냐면요 붕소라든지 아니면요 카드뮴 같은 원소를요 보통 제어봉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기 소련, 러시아 체르노빌 있죠? 예, 실험을 한 거야. 제어봉 빼고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제어봉 뺐더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넣어봤더니 그래도 계속 중성자극수가 늘어나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핵발전이 되고 있다. 연쇄 반응. 그 다음에 감속제, 제어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겠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핵발전 정리하고요. 이제 세 번째 수력발전 가봅시다. 자,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 강물이 흐르고 있죠? 거기에 댐을 건설합니다. 그럼 댐에 물이 점점점 차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 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요,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줄여가지고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할게요.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습니다. 댐을 건설해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찾아가. 그러면 수분을 엽니다. 그러면은 물이 쭉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럼 떨어지면서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죠. 예, 운동하는 물체 간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그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뭘 돌린다?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게 최종적으로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얘네가 가지고 있는 역시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장점은요, 얘가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발전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발생을 하질 않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갈 염려가 없습니다. 예, 화력발전, 핵발전, 이런 건 언젠간 고갈될 자원이야. 근데 강물이 흐르는 건 영원히 흐르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장량이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 무한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구갈 염려가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 수력 발전이 가지고 있는 단점.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요. 이런 애들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예,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오잖아? 가뭄이 들어버리잖아? 예, 그러면 발전을 할 수가 없겠죠. 그쵸? 뿐만 아니라 댐 건설하는데 비용 많이 들죠. 그쵸? 건설 비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점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물론 발전 효율 같은 경우도요, 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낮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맨 밑에 나와 있죠? 예, 발전과 인간 생활.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부분 뭐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냐? 화력 발전과 핵 발전 합쳐서 거의 90%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합쳐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전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랑 나머지들 있죠. 네, 걔네들이요 전체 전력 수요량의 10% 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요즘은 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핵발전이나 화력발전으로 대부분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내용 다 정리했으니까 저기 139페이지에 있는 예제 있죠? 예, 3개 한번 같이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 단골손님이거든요. 예, 잘 주의해서 풀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그림은 균일한 자기장 속에 놓인 직사각형 도선이 자기장의 방향에 수직인 회전축을 중심으로요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이 이루는 면 사이의 각은 세타이고요. 점 A, B, C는요 도선에 고정된 점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렸던 요 그림에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먼저 봅시다. 자, 도선이 이루는 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은요, 세타가 0도일 때 최대치를 찍냐라고 물어봤어요. 장난 아니야? 세타가 0도면은 자기장이랑 지금 코일이랑 서로 날아가는 소리 아니야. 이거란 소리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자기선속이요, 지나가질 못하잖아. 얼마야? 0이지 뭘. 최소값이지.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타가 0도일 때 도선의 유도전류가 A, B, C 방향으로 흐르냐 아니면 C, B, A 방향으로 흐르냐 아니면 흐르지를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0도일 때 한번 잘 생각해봐. 0도에서 0.00000001초가 지났다고 생각해봐. 그럼 조금 틀어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0도에서 조금이라 틀어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몸 안으로 자기장이 슉 들어오겠지. 자기장이 들어오는 게 좋아, 싫어? 싫은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상쇄시키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흐릅니다.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는 A에서 B에서 C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야지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럼 들어오는 자기장을 상쇄시킬 수 있겠죠. 자, 복잡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0도부터 89.999도까지는요 유도전류 방향이 똑같아. 다시 0도부터 89.999도까지는요 유도전류 방향이 똑같아. 0도를 그럼 왜 생각해? 그냥 89.999도 생각하면 되지. 89.999도. 아, 점점 자기장 들어오고 있네. 자기장 들어오는 거 싫네. 반대 방향 자기장 만들어야겠네. 유도전류가 요렇게 하겠네. 요렇게. A, B, C. 그래? 그래서 2번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3번.
세타가 180도를 지나가면서 B랑 C 사이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근데 180도인 순간은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순간이지. 유도전류가 최대인 순간이지. 180도는. 언제 바뀐다고 했어? 서로 수직일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아니, 어디야? 여기죠. 그렇죠? 수직일 때 90도, 270도 이럴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지. 180도, 0도, 360도 나란할 때 있죠. 자기장과 도선이 나란할 때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유도전류와 최대치를 찍는 순간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3번 X. 그래서 XO, X가 정답이 되겠죠. 자, 정리하시고 밑에 있는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번이랑 4번 정도 풀 수 있으면은요, 다 이해한 겁니다. 사실 그게 본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있는 2, 3, 4 풀 수 있는 게. 자, 그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거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요, 그 자기장의 세기 B를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래요. B의 방향은요,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했던 문제죠? 자, 지금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도선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이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했을 때 그 B의 세기를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2초까지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가 몇 칸이니?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일정하다가 그 다음에 2초부터 5초까지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해서 이렇게 한 칸 됐죠? 그리고 5초부터 9초까지 다시 증가하죠? 5, 6, 7, 8, 9. 자, 9초까지 증가하는데 두 칸 올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자기장의 세기, 시간, 그래프 나와 있을 때 밑에 있는 1, 2, 3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초일 때 유도전류 흐르지 않냐 흐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1초일 때는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 동안 자기 선속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문수 곱하기 단위 시간 동안의 델타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면적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예, 그러니까 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가문수 어차피 원형 고리면은요, 원형 금속 고리면은 한 번 감은 거잖아. 무시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도기전력은요, 이 값이랑 관련 있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자기장이 변하지 않잖아. 유도전류 안 흐른다라고 했고요. 아까 말했잖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B인데 이게 유도 기전력이랑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1초일 때는 기울기가 빵이잖아. 기울기가 빵이면은 유도전류도 당연히 빵이란 소리고 안 흐른다는 소리죠. 그렇죠? 흐르지 않는다겠죠.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자, 3초일 때랑 6초일 때 유도전류 방향을 각각 쓰라고 했죠. 예, 3초일 때는요, 언제 말하는 거야? 자기장이 감소하는 순간 말하는 거죠. 자,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어요. 싫어. 자기장 감소하는 거 뭐 해줘야 돼? 보충해줘야겠죠.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드는 거 보충하려면요, 유도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시계의 방향으로 흘러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초일 때는요, 유도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요.
6초일 때 당연히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반대잖아.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데 얘는 기울기 양수잖아. 기울기가 반대라는 말은 유도전류의 방향도 바뀌게 됐다는 소리죠. 6초일 때는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 4초일 때랑 7초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가 B가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 써야겠죠. 기울기가 유도기전력이랑 비례하고 유도전류값이랑도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은 4초일 때는 이쪽 기울기를 말하는 거고요. 7초일 때는 이쪽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기울기 얘 몇 칸 갔어? 하나, 둘, 세 칸 갈 때 하나, 둘, 셋 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4초일 때 기울기가 1이죠? 뭐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을 합시다. 얘는요 하나, 둘, 셋, 네 칸 갈 때 위로 한 칸, 두 칸 갔죠? 그러면 이쪽은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럼 기울기가 2대 1이니까 유도 전류도요 2대 2이 되겠습니다. 4초일 때가 7초일 때의 2배예요. 2대 1.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됐으면은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번. 자, 4번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두 번째 유형이죠. 얘는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속 고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장 영역 안으로, 그렇죠? 면적이 변한 상황이죠. 자기장은 고정인데 면적만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얘는 반대로,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금속고리 P가 1cm/s의 속력으로요. X축에 나란하게 등속도 운동하여 자기장 영역 1, 2, 3을 통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좀 먼저 그려놓을까요? 여기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는데 헷갈려. 1, 2, 3 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5, 10, 15, 20 이라고 나와 있고 센티미터 그 다음에 정사각형 금속고리 P가 여기서 출발을 한대요. 속력은 1cm/s 가로 세로 길이 가로 세로 길이가 2cm짜리. 근데 t가 0초일 때 시간 처음에 0초일 때 p의 중심의 위치가 x가 0인 여기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근데 1,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2B0, B0로 균일하대요.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 B0, 여기는 2B0, 여기는 다시 B0로 균일한데 자기장의 방향이요. 여기는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여기도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이쪽은요 뚫고 나오는 방향이래요.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건 보통 이렇게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t는 5초일 때랑 t가 20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을 각각 쓰라고 했죠.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5초일 때 있죠? 5초일 때 이 금속 고리가 어디에 있을지를 일단 생각을 해야겠죠? 당연히 1초마다 1cm씩 움직임으로 5초 지났으면 5cm 움직여가지고요. 금속 고리 P가 어디 와 있다? 딱 여기 와 있는 순간이죠. 이게 T가 5인 순간이죠. 야, 그러면은 지금 5초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는 원래 자기장이 없었는데 내 몸 안으로 자기장이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뚫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나는 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반대 방향 자기장 만들려면은 뚫고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도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된다?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야지 들어오는 자기장을 상쇄시킬 수 있잖아. 점점 들어오고 있는 자기장.
자, 근데 뭐 하래요? 이번에 t는 20초일 때랑 각각쓰라고 했죠? 그럼 t가 20초일 때는요, 금속 꼬리의 중심이 어디로 와 있다? 이렇게 20cm로 와 있겠죠? 그쵸? 이게 t가 20인 순간이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 몸 안에 원래 자기장이 있었는데 내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잖아. 자기장 줄어드는 거 좋아, 싫어? 싫어. 보충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도전력 어디로 한다? 이렇게 흐른다. 역시 t가 20초일 때도 어느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면서 빠져나가는 자기장을요 보충을 해주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둘 다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t가 13초일 때, t가 13초라는 말은요, 저 금속 꼬리가 어디로 와 있어요? 여기 중앙으로 와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t가 13초일 때 여기 있잖아, 금속 꼬리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는요, 면적도 변하지 않아요. 이동한다고 해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면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코일을 통과하고 있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도 안 변해, 자기장의 세기도 안 변해. 그러면은 변화가 없어. 자기 손속에 변화가 없으면요,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13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는 빵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3번 10초일 때랑 15초일 때 P에 흐르고 있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초일 때는요, P가 여기 있겠죠? 자, 15초일 때는요, P가 여기 있겠죠? 자, 여기랑 여기 중에 누가 더 유도전류가 세게 흐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 유도전류는요, 유도기전력에 비례하고요.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랑 관련이 있어요? 단위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량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럼 누가 더 자기장이 많이 변했냐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해봐. 10초일 때 있지. t는 10초인 순간은요, 자기장 색이 얼마에서 B0인 영역에서요,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B0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자, t가 15초일 때는요, 자기장 세기가 이 B0인 영역에서요, B0인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럼 자기장의 변화량이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같겠네요 라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지. 왜? 방향이 다르잖아. 얘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얘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얘는요 플러스 B0에서 플러스 2B0만큼 변했으니까요, B0만큼 변했다 이런 말이야. 근데 얘는요 플러스 2B0인 영역에서요 마이너스 B0 영역으로 갔으니까 얘는요 변화량이요 3배죠. 그렇다라는 말은, 변화량이 1대3, 자기장의 세기 변화량이 1대3, 그럼 유도 기전력도 1대3, 유도 전류도 1대3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는요 1대3, 15초일 때가 10초일 때의 3배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방향도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점점 자기장이 약했다가 점점 자기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는 반대로 지금 얘는 사라지고 있고요, 얘가 들어오고 있죠. 사라지는 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이번에는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변화량이 양수잖아. 얘는 변화량이 음수잖아. 서로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장의 변화가 반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 반대, 유도 전류 방향 반대
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요. 당연히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습니다. 통합과학에서 두 번 산화환원, 중화반응, 전자기유도 얘네 세 개가 3대장이에요. 그렇죠? 통합과학 2에서 그렇죠? 잘 정리하시고요. 문제 잘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